아까 세율 정리 다시 한번 할게요. 아까 일반적인 경우에 1그룹에서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를 60하고 50으로 했는데 정신이 없다 보니까 1그룹 자산에서 얘만 정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토지 건물하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거에 대한 얘기죠. 여기에 대한 얘기 아까 뭐 미등기, 그다음에 분양권 70, 얘는 60, 1년 미만은 70 이렇게 그렇죠? 요거 이외에 (1년) 미만 보유해서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이 70이고 일반이 50인데 이게 헷갈렸던 게 작년 이게 개정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얘하고 10% 차이였거든요. 얘 50이가 60이었는데 얘가 10이 올라가면서 요건 그대로 있었던 건데 10% 차이 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좀 있어가지고 1년 이상 보유, 2년 미만 보유 이렇게 이것도 이제 다 20%씩 차이가 나는 거죠. 예전에는 10% 차이여가지고 이게 아닌 나머지 일반이 이제 10%가 아니라 20%가 차이 나는 거니까 요렇게 요걸 아까 계속 바뀌니까 옛날에 10%가 머릿속에 남아 있어가지고 10% 차이인 걸로 막 착각했어요. 20% 차이가 되는 거죠. 비상용 토지는 이렇게 이외의 경우가 이제 기본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건데 이렇게 투기 지정 지역 내에 있는 부동산 등을 양도했다면 그러면은 걔네들은 비상용 토지면 기본세율 20% 그게 아닌 나머지는 기본세율 10%를 얹힌 세율로 하는 거고 걔네들과 이제 비교하는 게 이제 50하고 40하고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60, 50이 아니라 투기 지정 지역 내도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둘로 나눠져 가지고 비사업용 토지 기본세율에 투기 지정 지역 내면서 비사업용 토지니까 20%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외에 나머지 부동산은 기본세율의 10% 투기 지정 지역 내에 있는 것만으로도 10%가 더 얹어진다고 그랬죠. 요거랑 비교하는 게 만약 1년 이내라면은 그럼 50%가 되겠죠. 그러니까 50%. 1년하고 2년 사이라면 40%가 되겠죠. 얘랑 비교해 가지고 더 큰 걸로 산출세액을 하겠다. 이렇게 얘는 이거랑 비교하는 거죠. 그죠? 얘네들은 1년 이내에 팔 수도 있는 거니까. 자, 그렇게 해서 세율 정리 다시 한번 했고요. 거기 지금 일반적인 경우를 주택하고 20% 차이가 나는데 10% 차이가 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거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이제 3단계 세율 정리를 했고 2단계를 먼저 볼 거예요. 2단계를 볼 텐데 2단계는 그러니까 여기 양도차익이 계산됐다라고 치고 양도차익 계산됐다 치고 여기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하고 양도소득 기본공제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하는 게 2단계인데 사실 하나가 더 있어요. 장기보유 특별공제하고 양도소득 기본공제 말고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가지고 양도소득 금액까지 계산한 다음에 여기까지 계산한 다음에 하는 게 하나 더 있는데 여기 사이에 양도차익이 양도를 했더니 5개를 이번에 팔았는데 올해 그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잖아요. 양도 차손이 결손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가 되니 결손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 결손금을 다음 연도로 2월이 안 돼요. 해당 연도에 이 마이너스가 되는 결손금은 다른 플러스 금액하고 통산해야 되거든요. 다른 플러스에서 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리고도 마이너스가 나오면 넘어가진 않아요. 이 결손금은 2월은 안 돼요. 양도소득에서는. 근데 그 언제 그러면 그 결손이 발생했을 때 어디에서 결손이 발생한 금액을 나머지 플러스된 금액하고 통산하느냐? 여기서예요. 여기까지 한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빼가지고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한 다음에 혹시나 양도 자산 중에서 결손이 발생한 게 있다면 결손금 통산을 여기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단계에서 공부하는 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하고 기본공제뿐만이 아니라 결손이 혹시나 발생했을 때 양도차익이 혹시나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있었다면 그 마이너스 금액을 어딘가에서는 플러스 금액하고 퉁쳐야 되는데 통산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하느냐? 여기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2단계에서는 3개를 공부하는 거예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결손금 통산, 그리고 기본공제. 2단계에서는 3가지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내용 이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그러니까 딱 느낌이 이런 거죠. 지금 양도소득세는 짧게 보유하고 있다 팔면은 세율이 높아요. 그죠? 1년 미만 보유 또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면은 1그룹 자산 같은 경우에 부동산 등 같은 경우에는 짧게 보유하다가 팔고 보유하다 팔고 하면은 이걸 투기로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짧게 보유하다 파는 거는 뭔가 불이익을 주는데 페널티를 주는데 반해서 반대로 부동산 같은 경우를 장기간 보유하고 있다 팔면은 반대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 인센티브를 주는데 그게 여기 장기보유 특별공제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랑 그 다음에 종부세나 다른 세금이 이게 접근 방법이 완전 정반대예요. 양도소득세는 오히려 어떻게 보는 거죠? 지금 짧게 보유하고 있다 파는 거를 투기로 봐가지고 뭔가 페널티를 더 주는 거고 장기간 보유하고 있다 파는 것들은 이건 투기로 보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세율을 적용하면서 뭔가 오히려 더 혜택을 줘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혜택을 준단 말이죠. 응? 그렇게 뭐 인센티브를 준단 말이에요. 오히려 장기 보유하면. 근데 이제 반대로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냐면 종부세가 만들어진 배경 자체도 이게 종부세는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투기꾼이다. 보유를 함부로 못하게 해야 된다. 보유에 대한 부담을 많이 줘가지고 보유를 못하게 해야지만 투기가 안 된다. 라고 보는 개념이 종부세니까 개념이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두 개의 세금이 하나는 오래 보유하고 있으면 혜택을 주는 거고 하나는 오래 보유하고 있으면 계속 부담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뭐가 맞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튼 양도소득세에서의 개념은 뭐냐면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투기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뭔가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때 들어온 혜택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예요.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단 여기서 말하는 장기보유에서의 장기는 3년 이상 보유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3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건데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의 장기는 3년 이상 보유. 3년 이상 보유를 해야지만 특별히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그러면은 대상 3년 이상 보유해야 되는 거고요. 대상이 뭐냐면 모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이 다 장기로 보유했을 때 특별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토지, 건물 그리고 법소정의 요건을 충족한 조합원 입주권 딱 그 세 개예요. 토지 건물 묶을게요. 토지 건물과 그다음에 조합원 입주권. 토지 건물하고 그다음에 조합원 입주권 얘네들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 팔면 그러면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토지 건물하고 그다음에 조합원 입주권. 근데 이게 이제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 이제 잘 안 나와요. 조합원 입주권은 이게 왜냐면은 이 조합원 입주권은 양도 차익 계산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조합원 입주권은 왜냐면 이게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합원 입주권은 내가 원래 그 지역에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빌라 같은 거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게 내 집이었는데 빌라들이 여기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재개발 지역으로 이렇게 돼버려 가지고 여기 빌라 다 헐고 이제 아파트 들어온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내가 요거 내 땅에다 이렇게 드는 거니까 그렇죠. 나는 여기에 조합원이 되는 거, 재개발 조합원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조합원으로서 이제 조합원 입주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파트가 다 지어지게 되면 난 여기에 내가 이제 입주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죠. 여기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것이고 조합원 입주권을 이제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고 그게 아니라 이 조합원 입주권을 이제 이 사람이 갖고 있었는데 근데 조합원 입주권도 팔 수 있거든요. 중간에 누구한테 팔아가지고 조합원 입주권을 팔아서 B가 이제 이 조합원 입주권을 계속 갖고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B가 조합원 입주권을 계속 갖고 있었을 때에는 그때는 3년 이상 보유를 한 거야. 그랬다 나중에 판 거야. 그죠? 얘네들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못 받아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누구냐면 처음부터 여기 자기가 자기 집 있어가지고 살고 있다가 조합원이 돼서 조합원 입주권을 받은 자. 그 자만 조합원 입주권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있었을 때, 그리고 난 다음에 팔았을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되는 거지. 조합원 입주권 자체를 누군가로부터 취득한 자, 누군가로부터 조합원 입주권을 조합원으로부터 원래 본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해가지고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3년 이상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다 판다 할지라도, 그렇죠? 걔네들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사람만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이 사람 원래부터 여기 살고 있던, 여기 빌라 여기 조합원이었던, 그러니까 여기 조합원이 되는 본 조합원, 원래 조합원이어야지만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는데, 그 원래 조합원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하는 게 좀 어려워요. 양도차익 계산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시험 문제 잘 안 나와요. 조합원 입주권, 이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 양도차익 계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뭐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는 거기 366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 그래서 그 양도차익은 또 계획 관리처분 인가 전에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고도 되어 있고요. 전체 양도차익도 아니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 계산 들어가는 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서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 관련 법에 따른 관리처분 인가 전에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다시 또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계산할 수 있는 양도차익을 별도로 따로 또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는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토지 건물 나와요. 토지 건물로 이걸로만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 토지 건물 중에서도 제외되는 게 있어요. 제외되는 게 두 가지인데요. 내가 토지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있었어요. 토지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가 팔아가지고 지금 양도소득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게 미등기 자산이거나, 그리고 아까 우리 기본세율의 20%나 30%가 더 20%나 30% 얹혀져 가지고 세율이 적용되는 조정 대상 지역 내에 2주택 이상의 주택. 조정 대상 지역 내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 2주택 이상 보유하는 거는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지 않아도 돼요.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고 나머지 주택은 조정대상 지역 외의 지역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파는 게, 그 중에 내가 양도하는 게 조정 대상 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했을 때 불이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2주택 이상의 보유 자체가 2주택이 다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예를 든 게 부천과 청주는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에요. 지금 나중에 또 될 수도 있죠. 계속 고시를 하는데 아무튼 현재는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는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고 하나는 조정대상 지역 외 지역에 있어요. 주택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뭐를 팔을 때, 이게 조정대상 지역 외 주택을 팔았을 때는 기본세율의 20이나 30%가 얹혀지지가 않는다니까요. 불이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부동산처럼 과세가 돼요. 그런데 이렇게 갖고 있을 때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했을 때 그때 불이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율 적용할 때 불이익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다 여기, 이게 표현이 좀 이래가지고 좀 오해할 수 있는데 이 두 개가 다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중에 조정대상 지역 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은 꼭 조정대상 지역 내에 하나는 있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하나는 있겠죠. 그걸 팔았으니까 그 최소 하나는, 2개가 있을 수도 있고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아무튼 내가 판 게 여기 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한 거고, 주택의 보유는 조정대상 지역을 포함해 가지고 조정대상 지역 아닌 지역까지 포함해 가지고 2주택 이상을 갖고 있으면 불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뭐를 팔았을 때, 조정대상 지역 내에 주택을 팔았을 때 그때 불이익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요건을 추적해 가지고 기본세율이 20 또는 30% 얹혀져 가지고 과세가 되는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안 돼요. 그러면 걔네들은 보세요. 만약에 아까 제가 볼게요.
주택을 하나는 조정대상 지역 내, 하나는 외. 내 외예요. 근데 내 걸 팔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안 되고 세율도 20과 30%가 더 얹혀지는 거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안 되고 세율도 더 높은 세율 적용되는 거죠. 근데 내가 이렇게 갖고 있는데 얘를 팔면, 아무튼 1세대 2주택일 때 주택을 팔면 과세가 되는데 왜 걸 판 거야 먼저 이거를. 얘를 팔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돼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돼요. 일단 아시겠죠? 그리고 세율도 일반적인 세율이 적용되는 기본 세율이. 만약 2년 이상 보유했다면 2년 미만도 주택은 70, 60 가는 거잖아요. 그죠? 1년 미만, 2년 미만 주택은. 근데 2년 이상 보유했다면 기본 세율 적용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불리기에는 두 군데가 있는 거예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안 되고, 그렇죠? 그리고 세율도 기본 세율에 20 또는 30이 얹혀지고. 당연히 뭐부터 팔아야겠어요? 자, 당연히 뭐부터 팔아야겠습니까? 그렇죠. 얘부터 먼저 팔면 안 되죠. 당연히 얘를 먼저 팝니다. 자, 그럼 얘가 1세대 1주택이 됐죠. 자, 1세대 1주택이 된 상태에서는 두 가지를 충족하면 이제 1주택이 된 이것도 이제 작년부터 적용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원래 1세대 1주택일 때 팔면은 비과세인데 2년 이상 보유해야 되거든요. 근데 2주택 이상인 자가 팔아가지고 1주택이 되면 이거 보유는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이거 보유한 지 한 10년 돼. 근데 2년 이상 보유는 2주택 이상인 자의 경우에는 1주택이 된 날로부터, 그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작년에 바뀐 겁니다. 작년부터. 2주택 이상인 자는 2년 이상 보유를 언제부터 한다고요? 1주택이 된 날부터. 그 전에 보유하는 건 고려하지 않고 1주택이 된 날부터 몇 년 이상 보유해야 된다고요? 2년 이상 보유해야 되고요. 이게 조정상 지역 내 있잖아요. 그러면 2년 그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2년 이상 거주까지도 해야 되는 거예요. 조정상 지역이 아니면은 보유만 하면 되고, 조정상 지역 내 주택은 비과세가 되려면 2년 이상 보유 앤드 그 보유 기간 내에 몇 년 이상 거주? 2년 이상 거주까지 해야지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렇게 있을 때 당연히 뭘 파냐면 얘를 팝니다. 그럼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되고 왜 걸 먼저 파는 거예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되고 세율도 2년 이상 보유했었다면은 그냥 기본 세율 적용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세금이 확 줄죠. 그러니까 줄어요. 상대적으로. 그다음에 얘는 이제 2년 또 보유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집 하나니까 여기서 살겠죠, 당연히.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해야 됩니다. 조정상 지역 내니까. 그다음에 팔면은 1세대 1주택이니까 비과세. 단 무슨 주택이라며? 그렇죠. 1세대 1주택이더라도 고가주택. 이제 금액이 올라갔잖아요. 12억 이상이라면 그 넘어가는 그 12억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만 아무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세요? 그리고 1세대 1주택이면서 고가주택의 경우는 10억 추가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고요. 이게 1세대 1주택일 때 과세가 되는 거잖아요. 고가주택. 그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부터 먼저 팔면은 바보고요. 그죠? 그리고 이거 팔면은 그럼 바보입니다. 이거 세금 엄청 많이 내는 거니까. 당연히 뭐부터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봤을 때 이렇게 집을 갖고 있으면 만약에 팔아야 된다면 당연히 뭐부터 판다? 조정상 지역 외 지역엔 당연히 먼저 판다. 아시겠죠? 그리고 얘를 판다. 왜냐면 얘는 뭣도 안 되기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안 되고 세율도 훨씬 높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되셨죠 지금? 그래서 그리고 하나 더. 사실은 그 LH 사태 얼마 전에 났잖아요. LH 사태. 그때 막 국민들이 엄청 막 기분 나빠하고 막 그랬었는데 막 나쁜 놈 자꾸 막 아니 근데 사실 누가 그래요? 그 불법이다 아니죠. 저는 불법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그 공무원 윤리 규정을 어긴 거기 때문에 그 불법에 준하는 거 아니고 그럼 잘라야죠 다. 자기네들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또 편법 이것도 불법은 아니에요. 편법을 이용해 가지고 막 나무 같은 거 막 심어 놓고 해 가지고 보상금도 엄청 챙겨 먹었다면서요. 그러니까 막 기분 더 나쁜 거야. 막 2중 3중으로 기분이 나쁘네. 그래서 그때 한참 국민들이 기분이 나빠하니까 법을 하나가 또 탁 올라왔어요. 뭐가 올라왔냐면 그게 비사업용 토지잖아. 그렇죠?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해주겠다. 걔네들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때 안으로 올라왔어요. 딱 올라와서 비사업용 토지도 포함해가지고 뭐 안 해주겠다. 아무리 3년 이상 보유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안으로 올라왔어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얘도 장기보유 투표공제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까지 했어요. 발표까지 하고 안으로도 올라가고 곧 통과시켰다. 그런데 갑자기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날 수도 있다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거 통과 안 됐어요. 결국엔 통과가 안 됐어요. 그때 왜 그 뉴스나 이런 데 다 발표 나고요. LH 사태 때 한참 막 욕하고 할 때, 너도나도 욕하고 할 때, 그때 그 국가에서 발표도 했어요. 국가에서 발표도 했고, 그리고 이제 올라갔고 했는데 결국엔 통과가 안 됐어요. 안으로도 올라갔는데 통과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쓱 올라갔다 통과, 이런 경우도 은근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그 이유가 있어요. 뭔가 또 이걸로 인해 가지고 선의 피해자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뭐, 그러니까 하긴 뭐 기분 나쁘다고 막 법으로 또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튼 뭔가 그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가지고 다시 또 쓱 지워졌어요. 그만큼 그때 온 국민들이 막 온 국민이 공부 샀는데, 그죠? 막 기분 나쁘고 괜히 기분 나빠 막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비상용 토지도 뭐를 받습니까? 비상용 토지도 분명 비상용 토지도 세율에서는 불이익이 있지만 비상용 토지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대해서는 적용을 받는다는 겁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렇게 딱 정리해 놓고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일반적인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있고요. 그리고 1세대 1주택일 때 과세되는 경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있어요. 1세대 1주택일 때 과세되는 경우는 고가주택만 과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인데 고가주택에서 과세되는 경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걔 빼고 나머지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단 몇 년 이상 보유해야 된다고요? 3년 이상 보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제는 양도 차익의 일정 퍼센테이지를 곱하는 거거든요. 공제는 양도 차익의 일정 퍼센테이지를 곱하는데 3년 이상 보유하고 4년 미만 보유하면 그러면 양도 차익의 6%. 여기 앞에 있는 요 연도의 2배수예요. 2배수. 그죠? 4년 이상 5년 미만이면 앞에 있는 숫자 2배수니까 양도 차익의 8% 이렇게 쭉 가요. 그래서 쭉 가가지고 몇 년 이상까지 가냐면 최대가 30%거든요. 몇 년 이상까지 가겠습니까? 15년 이상 되면 끝나요. 15년 이상 되면은 양도 차익이 30%. 일반적인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의 한도 최고는 양도 차익의 30%입니다. 30%. 일반 공제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세대 1주택인데 과세가 되는 경우, 1세대 1주택인데 과세가 되는 거니까 고가주택 말하는 거거든요. 1세대 1주택 원래 과세가 안 되는 건데 실제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하게 되면은 그 초과분에 대해서 이제 과세가 된단 말이에요. 그때도 이제 과세가 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야 되는 건데 몇 년 이상 보유해야 된다고 그랬었죠? 일단 몇 년 이상 보유해야 되는 거예요? 3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보유기간 보유기간은 3년 이상 보유를 하고요. (1세대 1주택으로서의 고가주택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으려면은 보유만 하면 되는 건 아니에요. 보유를 하고 이렇게 되면은 공제는 양도차익이 4배수로 돼요. 여기 앞에 있는 숫자의 4배수. 몇 %예요? 그러니까 12% 4배수니까 이렇게 12%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1세대 1주택으로서의 고가주택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으려면 3년 이상 보유하면서 2년 이상 거주를 해야지만 돼요. 그래야지만 공제가 되는 겁니다. 3년 이상 보유하면서 2년 이상 보유기간 중에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소정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인데 법소정의 1세대 1주택이란 해가지고 거기 306페이지에 표 바로 밑에 설명이 돼 있죠.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 가로 하는 거 넘어가세요. 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몇 년 이상인 것으로 한다.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으로 한다. 보유기간 중에서 거주기간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주기간은 2년 이상이면 돼요. 근데 이게 보유기간보다 거주기간이 클 수는 없죠. 보유기간과 같거나 보유기간보다 거주기간은 작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공제는 앞에 있는 숫자 4배수라고 했으니까 그죠? 양도 차익의 8%가 돼요. 그러니까 3년 이상 보유하면서 그 안에 보유기간 중에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쭉 갑니다. 가가지고 10년 이상이면은 40%. 이것도 마찬가지. 얘는 이제 보유는 3년 이상부터 해가지고 10년 이상이면은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최대 이렇게 최대의 40%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40% 최소는 몇 퍼센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3년 이상 보유하면서 그 중에 거주는 2년 이상만 할 수 있는 거니까 최소는 20%, 최대는 8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그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일 때의 장기보유 투표공제입니다.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안에 몇 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고요? 2년 이상 거주를 하게 되면 이렇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다를 수 있죠. 보유기간과 거주기간별로 따로따로 이렇게 해가지고요. 장기보유 투표공제를 적용받는 겁니다.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이 장기보유 투표공제를 적용받으려면 3년 이상 보유만 하면 안 돼요. 그중에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이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셨죠? 자, 이게 장기보유 투표공제예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 기본공제부터 좀 얘기를 하고 결수금 통산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자, 양도소득 기본공제에 대한 얘기인데, 이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그룹별로 250만 원씩이에요. 그룹이 총 4개잖아요. 그죠? 그룹별로입니다. 그룹별로. 자산별로가 아니에요. 한 그룹당 250만 원씩 공제하는 겁니다. 그룹별로 250만 원 공제하는 게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돼요. 아시겠죠? 그룹별로 250만 원이다. 이게 양도소득 기본공제예요. 그런데 제외가 되는 게 있어요. 이게 그룹별로 250만 원 공제하는데 미등기 자산은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안 됩니다. 미등기 자산은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제외되는 게 딱 하나예요. 미등기 자산. 미등기 자산을 제외하고는요, 그룹별로 250만 원씩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그룹 안에서 1그룹만 5개를 팔았어. 근데 이 5개 중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부터 공제할 거냐? 자,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이게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양도소득세도 세액 감면이 적용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뭐 하나는 세액 감면이 적용되는 거야. 나머지는 세액 감면이 적용되지 않고. 이렇게. 자, 그럼 뭐라고 되어 있죠? 거기 좀 교재 잠깐 봐보세요. 368페이지에 양도소득 기본공제 5번에 산식이 있고 그 밑에 공제 순위가 있죠. 양도소득 금액 중에서 감면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소득 이외의 양도소득에서 먼저 공제한다. 그죠? 그러니까는 순서가 있는데, 이거 공제 순서 1번 감면되는 거하고 감면 대상 양도소득 중에서 감면소득과 감면소득 이외의 양도소득이 있어요. 이외가 있다면, 얘하고 얘가 붙은다면은 뭐 어디에서부터 먼저 한다고요?
감면소득 이외의 양도소득에서 먼저 250만 원을 공제하는 겁니다. 얘부터 하는 게 아니라 감면소득 이외의 소득에서 먼저 공제하는 거예요. 얘가 먼저 우선순위가 있어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근데 감면소득 이외의 소득이 4개나 있어. 감면소득 하나가 있고 감면소득이 아닌 게 감면되는 대상이 하나, 감면 대상이 아닌 게 4개예요. 그럼 4개에서 먼저 공제한다는 거잖아요. 250만 원. 근데 이게 4개나 있네? 그러면 이제 이 순위로 가는 거죠. 감면소득 이외의 양도소득 금액 중에서는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 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이 안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순차적으로 공제. 먼저 양도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대요. 그 다음에 3번. 근데 그럼 이 4개 중에서 먼저 양도한 것부터 하는데 하필이면은 이 2개가 먼저 양도했는데 같은 날이야. 그날이 같으면 어떻게? 그게 이제 3번으로 가는 거죠. 그날이 같아. 자산을 동시에 양도했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선택하래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선택하는데 둘 다 세율이 똑같으면 관계가 없지만 같은 날에 팔았지만 하나는 60%가 적용되고 하나는 기본 세율이 적용되고 하나는 70%가 적용되고 하나는 40%가 적용되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선택하라고 하면은 뭘로 선택할 거예요? 어디에서 공제되는 걸로 할 거예요? 세율이 높은 거에서 공제를 시켜야지 절세 효과도 더 큰 거 아닙니까? 그죠? 선택하라고 했으니까 선택하라고 한다면 세부담 최소를 가정했을 때 당연히 세율이 높은 쪽에서 공제하는 거죠. 그죠? 이 날짜도 같으면 그래서 그게 마지막 3번째예요. 동시에 양도했다면 동시에 양도한 경우는 선택이에요. 따라서 세부담 최소를 간장한다면 선택은 당연히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 거에서 먼저 공제한다고 하면 돼요. 높은 세율 적용분에서 하면 된다. 선택하는 거니까 높은 세율 적용분부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양속기본공제는 그룹별로 250만 원 공제를 하는 거고 대신에 미등기 자산은 제외. 그러면 하나의 그룹에 동일한 그룹 내에 여러 가지를 팔았을 때는 어디서 그러면 공제할 거냐? 순서. 감면되는 소득과 감면소득 이외 소득이 있다면 감면된 이외 소득에서부터 먼저. 그게 여러 가지가 있다면 먼저 양도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적용. 같은 날이라면은 선택. 그럼 당연히 선택은 이거에서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양도기본공제 사이에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딱 하면 양도소득 금액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양도기본공제를 하는데 기본공제 하기 전에 뭐 한다고요? 만약에 결손이 있다면 양도소득 금액까지 계산한 다음에 결손금을 통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손금 통산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건데 5개를 팔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결손이 난 겁니다. 마이너스인 거예요. 자, 그러면 대원칙 결손금 통산의 대원칙은 이 마이너스는 나중에 플러스랑 통산하는데 같은 그룹 내에서만 돼요. 다른 그룹에서는 통산할 수 없습니다. 대원칙은 같은 그룹 내에서만 통산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같은 그룹 내에서만 통산이 된다. 그게 대원칙이에요. 그럼 같은 그룹 내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같은 그룹 내에서는요, 이제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원칙이고 같은 그룹 내에서의 결손금 통산 순서입니다. 1순위. 같은 그룹 내에서만 통산이 되는데 같은 그룹 내에서 같은 세율 적용분에서 먼저 통산. 같은 세율 적용분에서 먼저 통산. 근데 마이너스가 너무 커가지고요. 같은 세율 적용분에 플러스 금액하고 양도소득 금액하고 해서 공제를 했는데도 결손이 남아있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다른 세율 적용분에 양도소득 금액에 비례해서 통산. 얘는 비례. 이 순위는 다른 세율 적용분에 다른 세율 적용분에 양도소득 금액에 비례해서 통산. 양도소득 금액은 뭐까지 차감한 이후에?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차감한 이후의 금액을 양도소득 금액이라고 했잖아요. 계산 구조를
아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도소 금액의 비율, 다른 세율 적용분의 양도소 금액의 비율로 통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같은 세율 적용분에서 먼저 통산하고 그래도 마이너스가 남아있다면 다른 세율 적용분의 양도소 금액의 비율로 통산하면 되고, 이게 결손금 통산 대원칙과 통산 순서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2순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순위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가려고요. 3번 문제인데 390페이지. 거기 약간 하나 수정을 할게요. 아파트 당첨권을 7개월이 아니라 부요기간이 아파트 당첨권을 1년 7개월로 바꿔놓으세요. 1년 7개월. 그럼 그 밑에 해답에 아파트 당첨권이 이제 이게 그 분양권이잖아요. 분양권. 그럼 1년 미만이면 70%고 1년 미만이 아니니까 60% 밑에 50을 60%로 바꾸시면 되겠다. 그죠? 해답에서 아파트 당첨권의 세율도 60%로 바꿔놓으세요. 그렇게 아파트 당첨권을 7개월이 아니라 1년 7개월로 바꾸시고 밑에 있는 세율은 60%로 바꾸시고 되셨죠? 분양권이니까 분양권은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이 되면 60%였으니까. 자, 지금 총 올해 5개를 팔았어요. 토지, 아파트 당첨권, 건물 A, 건물 B, 비상장 주식 5개를 팔았고요. 보유 기간 나와 있고요. 지금 양도 차익 차손인데 세무 표시가 양도 차손이죠. 건물 A가 양도 차손이 발생을 한 거예요. 결손이 발생을 한 거죠. 언제 양도된 날짜가 나와 있고 지금. 자, 그랬을 때 다 양도 차익과 차손까지 1단계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양도 차익과 양도 차손은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뭐를 구하라고요? 지금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 얼마냐 이거 이제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구해져 있고 2단계를 어떻게 할 거냐가 딱 그 문제입니다. 2단계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2단계. 문제 3번이에요. 지금 5개를 팔았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토지하고 아파트 당첨권하고 그다음에 건물이 2개 있어. 건물 A와 건물 B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비상장 주식이 있었나요? 비상장 주식이 하나 있었어요. 자, 구분에 일단 1단계에서 뭐까지 구해놨죠? 양도차 이익 또는 마이너스라면 양도차 손을 구해놨어요. 토지의 양도 차익은 얼마냐면은 지금 5천만 원. 아파트 당첨권은 1,500만 원. 근데 건물 A가 마이너스 3,500만 원. 결손이 발생한 거죠. 건물 B는 2천만 원. 비상장 주식도 마이너스 1,200만 원. 결손이 지금 두 군데에서 이렇게 발생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결손금 통산은 같은 그룹 내에서만 되는 거죠. 토지와 아파트 당첨권과 건물 A와 건물 B는 1그룹, 비상장 주식은 2그룹. 그러면 나눠가지고요. 이 마이너스 1,200만 원, 비상장 주식의 1,200만 원은 다른 데서 통산이 안 돼요. 다른 통산이 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통산이 안 되면 이월 안 돼요. 소멸하는 겁니다. 다. 자, 그럼 얘를 이제 통산을 하는데 얘는 1그룹에서 지금 결손이 발생했잖아요. 1그룹 자산의 플러스 금액으로 통산을 칩니다. 먼저 1차 통산. 1차 통산은 같은 세율 적용분. 내용 보면은 토지는 등기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년 이상 보유했기 때문에 토지는 또 비사업용 토지면 비사업용 토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기 때문에 무슨 세율 적용되는 거죠? 기본 세율 적용되는 거. 세율 적용도 알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금액을 1차 통산할 때는 같은 세율 적용에서 먼저 통산하기 때문에 세율도 알아야 됩니다. 아파트 당첨권 숫자 바꿨잖아요. 1년 이상 보유하고 있었잖아요. 몇 퍼센트입니까? 60%인데 건물 A하고 건물 B는 다 미등기야. 둘 다 미등기여 가지고요. 몇 퍼센트예요? 다? 70%가 적용됩니다. 건물 A하고 건물 B는 같은 세율 적용분이기 때문에 같은 세율 적용에서 먼저 통산. 여기서 2천만 원 빠져나오고 여기 2천만 원 더하죠. 그리고 1차 통산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1,500만 원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2차 통산. 같은 세율 적용면에서만 하는 겁니다. 얘하고 얘의
2차 통산하는 거죠. 결손금이 아이고. 근데 1차 통산, 2차 통산 하는데 문제는 뭐라고 했냐면 2차 통산할 때 여기 다른 세율 적용분의 양도 차익에서 통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세율 적용분의 양도 소득 금액의 비율로 해가지고 지금 통산하라고 돼 있어요. 비율대로. 그러면은 뭐 1차 통산이야 뭐 같은 세율 적용해서 바로 쳐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2차 통산을 하기 위해서는 양도 소득 금액까지를 계산해야 되는 거네요. 그럼 양도 소득 금액을 계산하려면 뭐까지는 해야 된다는 겁니까? 장기부의 투표용지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아예 통산 자체를 양도 소득 금액까지 다 구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한다? 결손금 통산한다. 아까 여기 단계에서 바로 하지 않고요. 어차피 양도소득 금액의 비율로 해가지고 결손금을 통산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까지 계산하고 난 다음에 통산이 들어간다? 양도소득 금액, 즉 장기보유 투표용지 같이 하고.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장기보유 투표용지를 합니다. 공제를 해서 뭐를 구하는 거예요? 양도, 자산별로 양도 소득 금액을 구하고 그 다른 세율 적용분일 때는 양도소득 금액에서 이제 양도소득 금액의 비율대로 통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얘는 어차피 이쪽은 미등기니까 장기보유 투표용지 안 되는 거고요. 얘는 토지 건물이 아니니까 장기보유 투표용지가 안 되는 거고요. 아파트 당첨권도 토지 건물이 아니잖아요. 지금 장기보유 투표용지가 될 수 있는 건 토지밖에 없어요. 여기 토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차피 이것도 3년 이상 보유하지도 않았고 토지하고 건물만 장기보유 투표용지가 되는 거예요. 조합원 입주권 빼고 얘기하면은 조합원 입주권은 좀 복잡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장기보유 투표용지는 그 관리처분인가 전에 있었던 양도 차익에만 한정하기 때문에 또 그걸 또 구분해서 발라내 가지고 그 금액의 일정 퍼센트가 들어가는 거라서 걔는 안 나와요. 자, 아무튼 얘는 되는데 장기보유 투표용지는 몇 년간 보유했는지 봤더니 보유 기간이 5년 4개월, 5년과 6년 사이네요. 그죠? 5에 2배수 하는 거니까 몇 퍼센트 이거에 10%, 양도차익의 10%. 그러면 장기보유 투표용지는 500만 원,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 금액은 4,500만 원이 되는 거죠. 나머지는 장기보유 투표용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양도차익이 양도소득 금액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어차피 비상장 주식은 이 마이너스를 다른 금액에서 공제할 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내려오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통산이 들어가는데 1차 통산은 같은 세율 적용분에서 먼저 통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통산을 하고 그리고 여기는 더하고, 그러니까 이제 1,500이 남은 거죠. 그 1,500을 여기하고 여기에 양도소득 금액이 비례해 가지고 2차 통산. 2차 통산은 얘하고 얘의 양도소득 금액에 비례해 가지고 남은 얼마를요? 남은 1,500만 원을 이 2차 통산 다른 세율 적용분의 양도소득 금액에 비례해 가지고 이 1,500만 원을 뿌리는 거예요. 1,500만 원 곱하기 두 개 합하니까 6,000만 원이잖아요. 6,000만 원 중에 4,500만 원이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죠? 1,500 곱하기 6,000분의 4,500. 그러니까 2차 통산 해가지고 토지에 가야 될 통산되는 금액은 1,125만 원이 여기 들어오는 거고요. 1,500만 원 곱하기 6,000만 원 중에 1,500만 원이 2차 통산 여기 아파트 당첨권에 들어오는 거죠. 금액을 계산하면 이게 375만 원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통산하고 나면 통산 후에 양도소득 금액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손금 통산 후에 양도소득 금액이 나오는 거고요. 결손금 통산 양도소득 금액이 나오면 이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빼서 그래서 이제 과세표준을 구하는 거죠. 이렇게. 통산 후 양도소득 금액은 토지는 여기서 1,125만 원 빼는 거니까 3,375만 원 되는 거고요. 여기는 1,125만 원 되는 거고요. 얘는 없어지고 그렇죠? 얘도 지금 현재 뭐 통산 자체가 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여기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하는데 어차피 과세표준이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얘는 마이너스에서 또 마이너스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그냥 뭐가 된다고요? 소멸. 올해 공제가 안 되면은 2월 되지 않아요. 그냥 소멸해 버려요. 소멸. 그리고 과표는 얼마 되는 겁니까? 얘는 과표는 마이너스 될 수 없는 거니까 빵. 자, 그럼 이쪽은 이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1그룹에서 250만 원 해야 되는데 250만 원 어떻게 할 거냐 해가지고
감면을 받는 거, 감면 받네 안 받네 말이 없으면 다 감면 받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순서, 양도 순서, 양도일이 빠른 거. 뭐부터 팔았냐면 토지가 3월달, 아파트 단지가 4월달이니까 여기서부터 먼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같은 날이었다면 선택이니까 높은 세율 적용되는 여기에서 공제를 했을 거예요. 같은 날이라면.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할 게 없는 거예요. 여기서 250 다 하고 끝났잖아요. 만약 이게 통산후의 양도금액이 2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럼 여기서 200만 원 다 공제하고 남은 50만 원은 여기서 공제할 수 있는 거죠. 250만 원이 1그룹에서 250만 원이 공제될 때까지 순서대로 공제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다 공제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공제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과세표준이 어떻게 되는 거냐? 양도 자산별로의 과세표준이 나오는 거죠. 토지의 과세표준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3,125만 원이 되는 거고요. 아파트 한쪽원의 과세표준은 그냥 1,125만 원 그대로고요. 나머지는 과세표준이 다 빵빵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식인지 아시겠죠? 1단계에서 양도차익이 주어진 걸로 보고 2단계만 해보는 거예요. 결손이 발생했을 때 바로 공제하지 않고요. 결손이 발생했을 때 다른 세율 적용에서는 양도소득금액의 비율로 통산하기 때문에 일단 뭐까지 계산하고 결손금 통산을 한다? 양도소득 금액까지 계산한 다음에 결손금 통산을 한다. 그렇게. 그래서 양도소득 금액에서 이제 결손금 통산하게 돼 있고요. 1차 통산은 같은 세율 적용에서 먼저 통산하고 그리고도 남아있다면 2차 통산은 다른 세율 적용분의 양도소득 금액에 비례해서 통산하고 이게 예전에는요 양도 차익 단계에서 바로 통산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한번 바뀐 거예요. 한번 바뀌어가지고 뭐까지 하고 난 다음에 통산하자. 장기별 특별공제까지 하고 난 다음에 양도소득 금액 단계에서 통산하자. 그렇게 통산을 하고 남은 금액을 통산 후 양도소득 금액이라고 하고 거기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그룹별로 250만 원 순차적으로 빼가지고 남은 금액을 각 양도 자산의 과세표준으로 하자라고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3번 정리하시면 돼요. 이게 2단계가 다 끝난 겁니다. 그렇죠? 1단계가 할 게 많아요. 1단계. 여기 이제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몇 가지 좀 짚어주고 난 다음에 가볼게요. 이제 어디를 잠깐 보시냐면은 뭐 양도의 정의 뭐 이런 것들은 볼 필요 없어요. 2차 때 뭐 양도 유상으로 소유권 이전되는 게 양도다. 그러면 되지. 뭐 양도의 정의 이런 걸 낼 필요 없는데 이제 비과세가 이제 좀 문제가 돼요. 비과세가 비과세 중에서도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1세대 1주택입니다. 1세대 1주택이 비과세 355페이지. 1세대가 두 번째 줄 보세요.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 기간이 몇 년 이상이어야 된다고요? 2년 이상이면 비과세. 다만 취득 당시에 조정상 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 기간 중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아까 제가 조정상 지역 주택은 보유만 2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내에 거주도 2년을 해야지만 비과세가 되는데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와 있어요. 어느 당시에 조정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라고요? 그렇죠. 양도 당시가 아니라 취득하는 날 당시에 조정상 지역 내에 있었던 주택은 2년 이상 보유뿐만이 아니라 2년 이상 거주까지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취득 당시에 조정상 지역 내에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내가 취득하는 당시에는 조정상 지역이 아니었어요. 근데 보유하고 있는 기간 중에 조정상 지역으로 고시가 돼버린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2년 이상 뭐만 하면 됩니까? 자,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까지 하려면 취득 당시에 조정상 지역 내에 있었던 주택이어야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자, 그게 아니면 일반적인 원칙을 적용하는 거니까 2년 이상 뭐만 하면 된다고요? 취득할 때는 조정상 지역이 아니었는데 보유 중에 조정상 지역이 된 거야. 그래서 팔 때는 조정상 지역인 거지. 이해되세요? 팔 때는. 근데 그때는 비과세가 되려면 1세대 1주택이 비과세가 되려면 뭐만 지키면 된다고요? 2년 이상? 보유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2년 이상 거주까지의 요건도 지키려면 취득 당시에 조정상 지역 내에 주택이었어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 밑줄 좀 그어놓고요. 1세대의 요건은 안 보셔도 되는데 좋아요. 겸용주택은 이거
우리가 겸용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주택과 주택 이외에 상가나 사무실이 같이 있는 그런 건물을 말하는 거잖아요. 건물을 하나 안에 주택과 주택 이외에 게 같이 있어요. 그죠? 주택과 주택이 같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걸 한꺼번에 지금 파는 거예요. 한꺼번에 파는 거, 그걸 우리가 겸용주택이라고 하는 거죠. 누군가에게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건물이 같이 있을 때 한꺼번에 팔아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걔는 어떻게 판단할 거냐? 해서 부가가치세법에서 우리 이제 객관식 할 때부터 다 공부했던 내용이 있잖아요. 겸용주택이 할 때는 주택의 면적이 더 크면 다주택으로 보는 거고요. 다주택. 주택의 면적이 작거나 같으면 주택만 주택이 되고 나머지는 상가가 되는 겁니다. 기억나세요? 그거는 다 알고 있어요. 그거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공부했던 겸용주택의 임대 용역 할 때 부가가치세법에서 그 겸용주택의 경우에는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주택의 면적이 크면 다주택으로 보는 거고 다주택. 주택의 면적이 작거나 같으면 주택만 주택으로 보고 나머지는 상가나 점포로 상가로 본다. 주택 이외의 걸로 본다. 이미 부가가치세법에서 공부를 했던 그 내용 그대로 적용이 돼요. 겸용주택부터 먼저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이번에 이제 개정된 내용이 있어서 그래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주택 하나만 갖고 있는데 그게 하필이면 겸용주택이야. 주택을 하나 갖고 있는데 겸용주택인데 그게 주택만 주택으로 보는 경우는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고가주택이 되면 나 지금 주택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겸용주택 하나밖에 없어요. 그 겸용주택 하나 있을 때 걔가 고가주택이면 과세가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 양도가액이 얼마를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12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고가주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첫 번째 케이스는 이걸 내가 지금 한꺼번에 팔았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양도를 했어요. 지금 이렇게. 얘는 주택이고 얘는 상가란 말이에요. 겸용주택을 지금 판 거예요. 응? 응. 근데 이게 주택은 20평이고 주택은 200평이고 상가가 300평이야. 이렇게 된 거야. 이해되시죠? 지금 이렇게?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현재. 뭐 주택의 부수 토지는 거기에 딸려 있는 토지들도 부가가치세법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아무튼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500평이었어. 아이고 이게 딱 500평이니까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800평이었어. 되셨죠? 여기까지 이렇게? 그러면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걸 팔았을 때 12억 이하라면은 과세가 안 되는 거고 12억을 초과하면 과세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뭐만 주택이죠? 어차피 주택과 주택의 부토지만 별도로 주택 아니에요. 지금 이것만? 얘만 주택 아니에요. 지금? 그죠? 얘는 뭐가 되는 거죠? 얘는? 어차피 상가죠? 이해되세요? 자, 이걸 내가 팔고서 대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대가를 받았을 때 내가 받은 이 대가 금액이 대가가 예를 들어서 지금 15억이야. 15억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주택만 주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과세할 거냐 면세할 거냐라고 따질 때 이렇게 돼 있으면 이 15억을요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왜냐면 한꺼번에 돈을 받았을 때 지금 이걸 통으로 팔았거든요. 지금 이거를 겸용주택을 통으로 팔았잖아요. 지금 누군가에게. 근데 대가를 한꺼번에 지금 일괄 공급을 하고 15억을 받은 거예요. 그럼 얘를 안분을 합니다. 안분할 때는 부가가치세법을 준용을 많이 해요. 이게 부동산의 일괄 공급은 감정가액 비율로, 감정가액이 없으면 기준시가 비율로, 그죠? 없으면 장부가액으로 해가지고 계산하는 순서 있잖아요. 그 순서대로 가는데 개인은 거의 감정 안 합니다. 감정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감정 안 해요. 그럼 뭘로 하겠어요? 다 그러니까. 그래서 다 이미 고시가 되어 있는 기준시가로 다 합니다. 기준시가로 다 해가지고요. 여기 이제 예를 들면 15억이잖아요. 이렇게 15 받았잖아요. 그러면 주택의 기준시가하고 상가의 기준시가로 안분을 하는 거예요. 그 비율대로. 안분했더니 주택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게 뭐 7억이고 상가 부분은 8억이고 무슨 비율로 이렇게 나눠놨더니 기준시가 비율로 나눠놨더니 자 그러면 이거밖에 없어. 주택은 이거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자 얘는 12억 초과하지 않았잖아요.
고가주택이 아니니까 얘는 비과세. 그리고 이건 상가를 판 거니까 상가도 이거 취득가액도 다 나누겠죠. 기준시가 비율로 다 나눕니다. 다 나눠가지고 상가 부분에 대해서 양도차익 계산해서 이건 양도소득에는 과세. 이렇게 되는 거죠. 이 8억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상가 부분에 대한 취득가액을 따로 안분 계산해가지고 전체 취득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중에 상가 부분에 대한 취득가액 안분 계산해서 상가에 대한 양도소득에만 과세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똑같은데 겸용주택인데 주택이 300평, 상가가 200평. 이렇게 토지는 800평. 다 기준 면적 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얘를 한꺼번에 양도한 거예요. 그리고 대가를 얼마로 받았어요? 지금 15억을 대가로 받았어요. 자, 이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러면은 문제가 주택이 크면 이걸 다 뭘로 본다고요? 이걸 다 주택으로 보는 거야. 주택 크니까 이게 다 주택이 돼버리는 거야. 그렇게 보잖아요. 지금 겸용주택에서는 이걸 다 주택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건 다 주택이 부소재가 돼버리는 거죠. 따라서 12억을 초과하느냐를 따질 때 아까 우리 주택이 더 작거나 같으면 주택 부분만 따로 계산해가지고 12억을 초과하는지를 따졌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12억 초과하는지를 따질 때 얘만 가지고 따졌잖아요. 얘만 가지고. 7억이야? 그럼 이건 비과세. 근데 이 경우에는요. 일단은 전면주택일 때 전체를 다 주택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15억, 12억 초과 여부를 따질 때에는 그냥 전체 때문에 붙은 요 금액 가지고 고가주택 여부를 따지는 거예요. 얼마를 초과했으니까 다 주택으로 보는 거니까 고가주택 12억 초과 여부를 따질 때에는 일괄 양도하고 받은 이 대가 있죠. 요 금액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12억을 초과하니까 이게 12억을 초과했잖아요. 얘가 15억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초과했기 때문에 이건 다 일단 무슨 주택이 된 겁니까? 일단 고가주택이 된 겁니다. 고가주택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고가주택인데, 자, 고가주택은요, 아까 우리가 장기부의 투표공제가 달랐잖아요. 지금 이거밖에 없고 1세대 1주택인데 고가주택이면 장기부의 투표공제가 최대 80%까지 갔잖아요. 일반적인 거는 30%까지 갔는데 둘 다 똑같은 날 취득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똑같은 날 팔았으니까 둘 다 보유기한이 똑같거든요. 둘 다 보유기한이 똑같은 상태예요 지금. 그런데 공제율은 어떻게 되죠? 이걸 다 주택으로 봐가지고 이걸 다 주택으로 본 다음에 이게 작년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전부 다 주택으로 보는 거였고 합계 금액으로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했으니 장기보유 투표 공제율도 이거 전체 취득가액이 예를 들면은 전체 취득가액이 10억, 전체 양도가액이 지금 15억, 양도 차익은 얼마? 5억. 나중에 보겠지만 그 5억 중에서도 12억을 초과되는 하는 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니까 양도 차익이 5억이잖아요. 5억 곱하기 15분의 12억 초과되는 거. 이것만 과세를 하거든요. 5억 곱하기 5분의 3, 15분의 3 이렇게 얼마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억인가요? 1억? 그러니까 원래 양도차익 5억인데 1세대 1주택이면서 고가주택은 12억을 초과하는 금액만 과세한다고 그랬잖아요. 양도차익을 이런 식으로 그냥 양도차익은 5억인데 여기에다가 15분의 15 3이죠. 12억을 초과하는 금액 저는 비율 해가지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전체를 뭘로 봤으니까 전체를 다 주택으로 봤으니까 그 전체에 대한 양도차익이잖아요. 지금 5억이. 전체 양도차익을 다 이렇게 15분의 3을 곱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양도차익을 구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올해부터 바뀌었어요. 이게 2년 전에 바뀌어져 있고 올해부터 시행. 바뀐 건 2년 전에 바뀌어가지고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전체를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고가주택 여부를 따질 때는 주택 부분만 보지 않고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거니까 일괄 양도한 금액으로 12억 초과 여부를 따져요. 일단 그래서 고가주택이 됐어요. 거의 됐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여기 1억에다가 예를 들면 이게 한 15년, 한 20년 보유하고 있었대요. 그러면은 여기 장기부의 투표공제율도 80%가 되는 거니까 8천만 원의 장기부의 투표공제가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이거 80%니까. 자,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그렇게 여기까지는 와서 고가주택은 맞는데 자, 계산할 때는 야, 그래도 이건 상가잖아.
그럼 그렇게 장기보유 투표공제를 80%나 적용해 주는 거는 주택 부분만 해야 되는 거니까 계산할 때는 이렇게 판단까지 다 했어요. 판단까지 다 한 다음에 양도 차익을 계산하고 장기보유 투표공제를 할 때는 전체 주가액 10억을 얘하고 얘로 나누고 기준가 비율로, 일반적인 사람들 감정 안 할 거니까. 그리고 이 양도가액 15억도 얘네들의 기준가 비율로 나누는 거예요.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별도로 따로 계산하고요. 자, 양도차익 계산해보면 기준시가 비율로 나누. 기준시가를 어떻게 할까요? 기준시가가 주택하고 상가의 기준시가가 뭐 예를 들면은 주택과 상가의 기준시가가, 이게 주택에 대한 기준시가는 주택과 상가의 기준시가가 얘가 6억이고 얘가 4억이었어. 이해되시죠? 그러면 60%, 40% 이렇게 면적하고 그냥 같게 할게요. 그냥 편의상. 아무튼 이게 기준시가가 6억 4억이었어요. 그러면은 양도차익은 어떻게 되는 거죠? 양도차익은 15억도 60%만 양도가액, 취득가액도 60%만 취득가액이 되는 거니까 5억이 60%가 되니까, 그죠? 여기 얼마가 되는 거죠? 양도차익이 3억이 들어오고, 얘는 양도차익이 어떻게 되는 거죠? 얘는 양도차익이 2억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12억 원을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는 주택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는 거니까, 주택하고, 그러니까 아까는 5억을 전부 다 이 비율로 곱했잖아요. 이 비율로 곱해가지고 나온 얘를 양도차익으로 했었잖아요. 아까는. 그리고 그거에 대한 80%를 장기보유 투표공제로 했고요. 지금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지금? 그런데 지금은 이제 올해부터는 아까 판단까지는 똑같이 해요. 고가주택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는 겸용주택인데 주택이 더 크면 다주택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전체 양도가액으로, 실제 양도가액으로 12억을 추가하게 되면 고가주택이 돼요. 그러면 1세대 1주택에서도 과세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과세가 되는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 비율로 해가지고, 일반적으로는 감정을 안 해서 그래요. 감정하면 감정가액 비율로 하고요. 감정 안 하면 기준시가로 하는데 일반적인 개인 중에 감정하는 사람 없습니다. 감정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기준시가로 그냥 합니다. 그래서 기준시가 비율로 둘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얘 양도차익과 양도차익이 나왔죠. 이렇게. 그러면 얘는 지금 20년 보유였으면 10년 넘어갔으니까 장기보유 투표공제가 얼마가 되겠어요? 여기서 최대가 얼마예요? 일반적인 거니까, 주택이 아니니까. 아까 30%라고 했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럼 얘는 양도소 금액이 얼마 되는 겁니까? 양도소 금액이 빼니까 1억 4천. 그리고 여기는 3억이 다과세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 3억에다 곱하기 이제 12억을 추가되는 부분만 주택이니까 과세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5분의 3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 나오는 거죠? 6천만 원? 6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보유 특공제를 빼는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보유도 했고 거주도 다 했어요. 20년이 15년 둘 다 10년 10년 넘었죠. 그죠? 그럼 이거의 80%가 되는 거니까 장기보유 특공제는. 얘의 지금 양도소 금액은 얼마 되는 겁니까? 1,200만 원 되는 거죠. 그래서 양도소득이 얘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양도소 금액이 이렇게. 작년까지는 양도소 금액이 얼마였는데요? 2천만 원. 근데 얘는 1,200만 원, 주택으로 인한 거 1,200만 원과 상가로 인한 거 1억 4천만 원.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250만 원 기본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얘는 이제 1세대 1주택이었잖아요. 그러면 조정상 지역 내에 있더라도 1세대 1주택일 때에는 불이익이 없거든요. 장기보유 투표공제도 해주고 세율도 뭐 높은 세율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 기본 세율 적용하시면 돼요. 다 등기된 거라며. 근데 아무튼 그래서 합해가지고 얘는 얼마가 과세되는 거예요? 1억 5,200만 원이 과세가 되는 소득금액이 되는 거고요. 얘는 2천만 원만 되는 거죠. 이렇게 바뀌었어요. 어디까지는 똑같다고요, 지금.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딨냐. 그게 2년 전에 사실 개정됐고요. 2년 전에 개정이 돼서 이제 올해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디 있냐면 지금 저 내용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냐면 어딘가 371페이지에 371페이지에 고가주택 등의 양도소 금액 계산해가지고 그 밑에 참고해서 고가 겸용주택의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의 분리과세. 그러니까 고가 겸용주택이죠. 고가의 겸용주택. 주택과 주택 외를 어떻게 분리해서 할 거냐. 여러분 그 밑에 이제 쭉 적어놨는데요. 말로만 쭉 적어놔서 지금 그런 건데 어차피 얘는 옛날하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얘는 문제가 없어요. 얘는 예나 지금이나 어떻게 되는 거죠? 주택이 더 작으면 주택만 주택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12억 추가 여부를 따져야 되고 양도가액이 주택만 주택으로 보는 거니까 둘로 나눠야 되는 거. 둘로 나눠서 얘는 얘대로 얘는 한꺼번에 받았다 할지라도 이걸 둘로 나눠야 기준가 비율을 나눠가지고 얘 때문에 받은 거가 이것만 주택이니까 12억을 추가해야지만 과세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랑 아예 나눠서 하는 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12억 판단도 이것만 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양도 소득금액 계산하는 것도 얘하고 별도로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그건 예나 지금이랑 똑같아.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주택이 더 넓어가지고 전체를 뭘로 보는 경우에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의 판단이 되는 12억 추가 여부는 전체 금액으로 따지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판단은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양도 차익과 장기부의 특별공제를 계산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예전에는 그냥 한꺼번에 전부 다 고가주택이라고 야 다 주택 아니야. 그러면 전체 양도 차익은 5억인데 고가주택이니까 5억 곱하기 15분의 3 12억 초과분 해가지고 이걸 양도 차익으로 하고 그 양도 차익에 대한 다 주택이니까 1세대 주택이 주택 과세되는 거니까 80% 최대 장기부 특별공제 해가지고 양도 소득 금액은 2천만 원이야 라고 봤던 게 작년까지라면 올해부터는 그게 아니라 판단까지는 똑같은데 이런 식으로 다시 양도 차익이랑 장기부 특별공제 할 때는 나누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감정 안 할 거니까 주택 부분과 상가 부분의 무슨 비율로 기준시가 비율로 얘를 나눠가지고 양도 차익을 둘로 이렇게 나눠서 얘는 얘대로 얘는 얘대로 나눠진 얘는 여기는 고가주택이니까 고가주택인데 나눴잖아요. 여기는 15에서 12 뺀 3 12 초과가 차지하는 비율 12억이 초과되는 금액 차지하는 비율 해가지고 양도차익 구하고 요게 80% 장기부 특별공제 해가지고 양도금액 구하고 얘는 얘대로 여기에 배분된 양도차익은 2억이겠죠. 그렇죠? 여기에다가 얘는 30% 최고 30%의 장기부 특별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이 상가에 대한 양도금액이 돼가지고 둘로 쪼개가지고 따로따로 계산한다는 겁니다. 이번에 개정이 좀 됐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본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지금 얘는 예나 지금은 똑같으니까 문제가 없어요. 얘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나머지 내용도 뭐 공동소유주택, 공동상속주택 이런 거는요. 객관식 문제에서 말 문제할 때 주의해야 되는 거지 사실 계산 문제에서는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뭐 일시적 2주택 뭐 그런 일시적 2주택, 상속 2주택 그 일시적인 2주택인데 왜 이사하려면 아직 안 팔렸는데 이사 가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잠깐 2주택인 경우가 있는데 이사 가고 난 다음에 9주택이 나중에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 1세대 2주택일 때 팔린 거니까 과세 억울하죠.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는 일시적인 2주택일 때에는 일정 기간 동안은 여전히 1세대 1주택으로 봐준다. 여전히 비과세한다. 뭐 그런 얘기들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들도 다 말 문제에서 주의를 해야 될 내용들이고요. 실제 계산 문제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쭉 안 보셔도 돼요. 걔네들은. 계산 문제에서는 쭉쭉쭉 안 보셔도 돼요. 그리고 359페이지에 1세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가 1세대 1주택이 될 때에 2년 이상 보유기한 계산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아까 얘기했었죠. 아무리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게 네 번째 줄에 이런 말이 나오죠.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에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한을 계산한다. 그렇죠? 이건 작년부터 적용. 옛날에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1세대 2주택을 갖고 있는데 이미 얘네들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었어요. 이 중에 하나를 팔았어. 그럼 이건 과세가 당연히 되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1세대 1주택일 때 파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미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었다면 이미 2주택의 상태에서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었다면은 얘 팔고 얘 딱 왔을 때 이미 2년 이상 보유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도 팔았을 때 바로 비과세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작년부터는 이렇게 해서 2개 이상 갖고 있다 얘 팔았어요.
이거 아무리 오랫동안 갖고 있다 할지라도 2일주택이 된 날부터 다시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된다는 거죠. 2일주택이 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난 다음에 팔아야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바로는 안 해주겠다 이런 얘기죠. 그게 작년부터 적용되는 거고 이게 매년 뭐 여기저기서 조금씩 계속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취득 시기면 양도 시기에 대한 얘기인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대금 청산일,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일, 대금 청산일,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일. 일반적인 판매는 인도일 사용 수익일을 따지지 않습니다. 언제 인도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금 청산일,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일. 딱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장기 할부 판매를 했을 때, 장기 할부 판매했을 때에는 셋 중에 빠른 날, 소유권 이전 등기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중에서 빠른 날. 장기 할부 판매는 대금 청산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장기 할부 판매의 경우에는 우리 법인세에서는 장기 할부 판매했을 때, 그러니까 부동산 판매의 경우에 법인세법에서는 부동산을 판매했을 때에는 그 부동산이 장기냐 단기냐는 걸 따질 때 부동산 판매의 경우에 재부산 이외 재산 판매 시에는 법인세법에서 넷 중에 빠른 날, 내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가 1년 미만이냐 1년 이상이냐 이렇게 따졌잖아요. 넷 중에 빠른 날. 거기 안에 다 뭐가 있어요? 당연히 대금 청산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중에서 빠른 날인데 양도소득세에서의 장기 할부면은요 대금 청산일이 빠져요. 걔가 빠지고 셋 중에 빠른 날, 소유권 이전 등기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중에서 빠른 날이 한쪽은 양도시기라면 한쪽은 취득시기가 되겠죠. 다른 쪽은 그날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들어옵니다. 이제 여기에 양도가액 어떻게 하고 취득가액 어떻게 하고 필요금액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얘기 해드릴 거예요. 잠깐 쉬었다가 얘네들 정리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라고 해가지고 아까 고가주택은 좀 설명 좀 드렸는데 좀 더 자세하게 해서 얘기를 해야 될 특례가 5가지가 있어요. 쟤네들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특례 5가지 얘기하면 이제 계산 다 정리가 끝나요.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쭉 풀어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되니까 일단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